지금 한국 정치가 민주당의 공천 뇌물 스캔들로 정말 떠들썩하죠. 그런데요, 이게 단순히 몇몇 정치인의 비리 문제, 이런 걸로 끝날 얘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. 어쩌면 이건 우리 사회 권력 시스템 전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아주 심각한 신호일지도 모릅니다. 오늘 그 실체를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. 정당이 후보자를 내는 과정, 그러니까 공천이 어떻게 나라 전체를 뒤흔드는 이런 거대한 정치 위기로까지 번질 수 있는 걸까요? 오늘 저희는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해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의혹의 실체를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. 자, 그래서 오늘 저희는요, 총 5단계로 이 사건을 추적해 볼 거예요. 먼저 어떻게 불씨가 번져나갔는지, 그 의혹들을 살펴보고 그 연결고리가 어떻게 권력의 가장 깊숙한 곳까지 향하는지 따라가 볼 겁니다. 그리고 대통령의 한마디가 어떻게 판을 뒤집었는지, 또 왜 특검이라는 벽 앞에서 모든 게 멈춰섰는지, 마지막으로 이 모든 논란의 책임은 과연 누구에게 있는지 따져보겠습니다. 네, 그럼 첫 번째 이야기, 퍼져나가는 불씨입니다. 모든 논란이 시작된 지점이죠. 민주당 공천 뇌물 의혹. 이게 대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그 사실관계부터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겠죠. 이 의혹의 핵심은 아주 간단합니다. 국민을 대표할 사람을 뽑는 그 자리에 돈이 오갔다는 겁니다. 다시 말해서 실력이나 정책이 아니라 돈으로 국회의원 후보 자리를 사실상 사고 팔았다는 혐의인 거죠. 이게 왜 심각하냐면 이건 그냥 뇌물 사건이 아니에요. 우리 유권자의 선택권 자체를 없애버리면 민주주의의 뿌리를 흔드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. 그런데 이 사건이 더 충격적인 건 이 의혹이 미치는 범위입니다. 보시는 것처럼요, 현역 의원에서 시작된 불씨가 전직 원내대표 그리고 현 당대표를 지나서 결국 대통령의 가장 가까운 측근에게까지 향하고 있습니다. 이건 개인의 일탈이라고 보기엔 당권력 구조의 맨 위까지 연결된 시스템적인 문제일 수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인 셈이죠. 그렇다면 이 모든 게 그냥 그렇다더라 하는 뜬소문일까요? 전혀 아닙니다. 이제 두 번째 파트, 권력 핵심부 연결고리에서 구체적인 증거의 흔적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. 이 의혹이 어떻게 권력의 중심으로 향하는지 말이죠. 첫 번째 결정적인 증거는 바로 이 탄원서입니다. 한 전직 민주당 의원이 당 내부의 불법 정치자금 문제를 고발하는 내용을 담아서 이걸 대통령실에 직접 전달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. 이건 길거리에서 떠도는 소문이 아니라 국가 최고 권력기관에 이 문제가 공식적으로 접수됐다는 걸 의미하는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. 그리고 여기에 무게를 더하는 게 또 있습니다. 바로 120개가 넘는 녹취 파일의 존재입니다. 경찰이 확보했다고 알려진 이 파일들에는요, 공천을 받기 위해서 민주당 핵심 인사들한테 어떻게 로비를 했는지 그 구체적인 대화 내용이 담겨 있다고 전해집니다. 이쯤 되면 사건은 단순 의혹을 넘어서 물증의 단계로 접어들었다고 봐야겠죠. 자, 이 증거들이 가리키는 인물들의 면면을 보면 사건의 심각성이 그대로 드러납니다. 현역인 강선우 의원, 그리고 당의 공천 실무를 쥐고 있었을 김병기 전 원내대표,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좌하는 김현지 제1부속실장까지 의혹의 고리가 국회에서 시작해서 대통령 집무실 바로 문 앞까지 뻗어있는 그런 형국입니다. 이제 세 번째 파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. 바로 대통령의 발언인데요. 이 한마디가 이 사태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은 결정적인 전환점이 됐습니다. 과연 이재명 대통령은 이 위기 앞에서 어떤 말을 했을까요? 바로 이 발언입니다. 이재명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특검 요구에 대해 속으로는 안 하고 싶은데 겉으로만 말하는 것 아니냐, 이렇게 언급을 했어요. 여권에서는 야당의 정치 공세에 대한 냉소적인 반응이다, 이렇게 해석했지만 야권에서는 진상규명 요구 자체를 깎아내리고 대통령이 특검에 대한 거부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거라면서 엄청나게 반발했습니다. 이 발언의 기점으로 정치적 갈등은 그야말로 최고조에 달하게 되죠. 대통령의 이 발언은 결국 거대한 거부의 벽을 만들었습니다. 자, 네 번째 파트에서는 이 스캔들이 어떻게 정치적 대치 상황으로 굳어졌는지 그 핵심 갈등의 구조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. 갈등의 핵심은 아주 명확합니다. 한쪽에서는 정치적인 영향력 다 빼고 독립적인 특검으로 진실을 밝히자고 주장하고요. 다른 한쪽에서는 이건 그냥 정치 공세일 뿐이다 라면서 이 요구를 일축하고 있습니다. 진실을 밝히자는 목표는 같은데 그 방법에 대한 입장이 완전히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.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. 책임의 문제. 그럼 이 풀리지 않는 교착 상태의 정치적 책임은 과연 어디로 향하는 걸까요? 지금까지 정보를 종합해서 이 책임의 소재를 둘러싼 여러 분석들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. 비판적인 시각에서는 이 책임의 흐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. 첫째, 구조적인 뇌물 의혹이 터졌다. 둘째, 그 증거가 권력의 핵심부를 가리키고 있다. 셋째, 그런데 이걸 밝힐 수 있는 독립적인 수사가 꽉 막혀 있다. 그렇다면 이 상황을 해결하지 못하는 정치적 책임은 최종적으로 그 리더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주장인 거죠. 이 사안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? 비판론자들은 이게 단순히 범죄 하나를 넘어서서 우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문제라고 말합니다. 왜냐하면 공정해야 할 공천 시스템이 무너지고 또 진실을 규명하기보다는 권력을 지키려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. 수사를 거부하는 그 행동 자체가 오히려 의혹을 더 키우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.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. 특별검사 요구를 거부하는 것, 과연 이것은 정치 공세로부터 중립성을 지키려는 원칙일까요? 아니면 의혹의 중심에 선 권력을 보호하려는 방어막일까요?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앞으로 한국 정치의 방향을 결정하게 될 겁니다. 판단은 여러분의 몫으로 남겨두겠습니다.